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늙은 거장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한 배우 이순재 씨가 90세의 나이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한국 방송 역사와 함께한 최고령 현역답게 86세 때 했던 한 인터뷰에서도 열심히 했던 모습으로 기억되는 배우면 족하다라고 했는데요. 70년 무대와 현장에 있었지만 배우로서의 목소리만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열악함을 이야기했고 배우로서의 자세를 후배들에게 몸소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우의 일을 놓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는 모습. 배우 이순재 자체가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요즘 인생의 마무리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배우 이순재 씨의 모습처럼 뜨겁게 한 인생을 살았노라 할 수 있는 시간들이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대기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뱃길이 여수시와 선사 간의 갈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거문도로 오가는 하멜호를 운항하는 선사는 누적 발생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공문을 최근 여수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예. 공문에서 선사 측은 운항 결손 보상금의 감가상각비와 2차 보전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월 1억 원 정도로 계산해서 총 12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만약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5일쯤 운항을 멈추겠다.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러나 여수시의 추가 지원은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네. 만약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중 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쭉 간다면 12월 15일 이후에는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측이 협약서 해석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 등 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2천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선사 측이 운항을 중단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선박을 여수시는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정적으로 확보는 됐지만 계약 일정이나 금액, 운항 횟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를 위해 선사 측에서도 빠른 입장 정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상 공영제 전환을 위한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그렇게 공영제를 한다는 건데요. 네. 우선 거문도 노선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16교가 모두 건설된 후 수요에 따라 추가 전환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그리고 용역은 내년 초에 들어가서 이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선사 측은 여수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대책도 논의를 하고 또 용역 이후에 공영제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적자 문제 또 운항 중단 문제들이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영제 전환도 심도 깊게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여수시의 천원 여객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시는 2021년부터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천원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여수시는 5개 선사 측에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이유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8월에는 거문도로 오가는 여객선 운임이 지원이 끊기기도 했었거든요. 예.
당시 여름 휴가철에 갑작스레 배삭 지원이 끊기면서 단체 관광객 3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섬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업소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예. 당시 선사 측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여수시에 말했지만 여수시의 답변은 아니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 산단 불황으로 세수 감소가 이미 예견이 된 건데요.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죠. 음. 여수시가 섬 주민의 편의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 운영 지원금 추계조차 부정확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참고로 여수만큼 섬이 많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2019년 안정적인 여객선 운영을 위한 해상교통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역시 중단되거나 연기한 적이 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조사와 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요? 네, 광양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의 화재 경위조사, 배후단지 폐기물 실태조사, 위험 폐기물 처리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난 9월 13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10일간 타면서 광양 전역에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확산한 거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광양시의회는 배후단지 곳곳에 10,000톤이 넘는 금속성 폐기물이 야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 물질이 담긴 750kg 톤백이라고 그러죠. 이 300여 개가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고요. 물류창고 내부에도 다량의 톤백이 그대로 적치돼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양시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에도 책임 소재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를 향하게 됩니다. 어제 항우연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현재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로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예. 이틀 후인 오는 27일 우주행을 위해 누리호는 발사대에 있는 엄빌리컬 타워와 각종 케이블로 연결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예. 이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m짜리 녹색탑입니다. 누리호의 전원과 추진제,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우주청은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처음으로 야간이자 동절기에 이뤄지는 발사인데요. 네. 이 나로 우주센터와 직선 거리로 17km 떨어진 고흥 영남면 우주 발사 전망대 또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등에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해상 안전 또한 통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해상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27일 오전 1시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 시간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 진입 차단, 우회 조치 등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입니다. 네. 이 발사체 낙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여수의 경우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돼봐야 몇 시에 정확히 발사를 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들 쉽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프로 질문러 김진호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도 뉴스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요. 어떤 네. 질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다가오는 날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예. 12월 3일 기억하시죠? 벌써 1년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딱 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이죠. 이번 주 정치 한판의 주요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한다고 하셔서 제가 예. 질문 좀 준비해 봤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네. 먼저 정부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 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게 뭐고 또 왜 생겼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TF는 그러니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참여하거나 내란을 정당화한 정황이 있는지 정부가 나서서 전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난 내란 사태의 역할을 가담했거나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전부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오. 특히 핵심 권력기관 예를 들어서 뭐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까지 포함해서 내란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 범위로는 비상계엄 모의 실행, 또 내란 정당화, 관련 사실 은폐 등이 거론됐고요. 네. 작년 12월 3일 기준 직전 6개월부터 이후 4개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전후 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좀 삼았습니다. 지난 21일자로 출범을 했고 국무총리실 주간 TF는 내년 2월까지 그리 길지 않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이며 헌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부 스스로 내란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좀 진행 상황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기준 중앙행정기관 전부에 대해서 기관별 TF 구성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측은 조사 범위를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정하겠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요. 네. 또 ETF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접 무편이나 전화 등으로 제보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기관별로 조사가 필요하면 또 이걸 전달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또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할 지점은 이 TF 활동이 공직사회 내부의 그 동요와 또 감시 통제 분위기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또 ETF가 감사나 수사기관과 달리 법적 기반이 불분명하고 권한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서 조사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라면서 공무원 줄 세우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총리는 절제해서 조사를 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걷어서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제출하라고 할 것이다 이런 휴대전화 제출 요구 방침에 대해서는 위법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경찰청은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괄 제출이나 뭐 거부 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양 정당의 또 반응이 또 궁금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이 위원 정당 해산 심판까지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 여론전을 좀 이어가는 중인데요.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인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지금 아스팔트 극우 결탁 장외 집회로 민생 발목을 잡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국민의힘 반응이 좀 궁금한데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어쨌든 정당을 좀 하겠다는 하겠다는 네네. 그런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죠. 국민의힘 네.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충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음모론적 사고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이념적 광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말이다. 막말이다. 정 대표는 돈키호테처럼 허구한 날 내란 타령하면서 국민 선동하고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 라면서 이 정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이니까. 맞아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군소 정당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띕니다. 그 중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대표적인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제안했다고 하는데 야당들과 공동 교섭 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복귀 후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정치 개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미루면 다른 개혁 성향 정당들과 원포인트 공동 교섭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정치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현재 이게 20석이 국회에서 있어야지만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기준을 낮춰서라도 군소정당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이 12석, 진보당이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인데 네네. 이걸 합쳐도 사실 2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개헌 제안인데요. 조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라면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또 국회 개헌 연대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헌법에 지방 분권 공화국 조항과 수도 조항을 넣자는 구상 또한 내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과 주거 개혁, 또 정당 운영 혁신 방안까지 여러 가지를 좀 내놨는데요. 정리하면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당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선명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정치 한판 애청자로서 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20일 날 여순 사건 소송에 대한 그 판결이 있었어요. 예. 총 이제 지난 20일에만 판결이 4개가 있었는데요. 네,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보다 앞선 지난 6일에도 또 광양 지역 희생자들에 대한 소송도 전부 승소가 있었고, 예. 지금 이제 이번 달 11월 들어서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게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이 제기한 소송, 예. 거기에 대해서 전부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전부 승소 판결들이 연달아 이렇게 나옴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을 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런 이제 공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여서요. 예. 예, 많은 그 유족들께서 이제 소송을 앞두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좀 안심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족뿐만 아니라 서동용 의원님께서도 또 변호 맡으시면서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놓이셨겠어요. 조금씩 그렇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 대표님께서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이제
예결위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기재위 소속이라서 내년도 세법안을 확정하는 조세소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세법이 워낙 또 복잡하고 이런저런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예. 그걸 또 조율하고 또 가능한 한 범위에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은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조세소위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예산 네. 심사는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진행은 됐고요. 예. 이제 쟁점 예산들에 대해서만 기재부 차관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위원장만 모여가지고 예. 소위 소소위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타협을 하는 과정만 좀 남았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국회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소위에 들어가게 되면 기록도 남지 않고 동료 의원들도 진행 상황을 솔직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가서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고 또 의석도 많고 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표 예산은 어느 정도 챙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토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1월 25일이고 일주일 후면 불법 계엄 12.3 계엄 선포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자, 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지난 1년이 저도 참 빠르다고 느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선 서동용 의원님.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또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을 도입을 해서 반대자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비민주적, 반민주적 발상이 현실화된 게 바로 12.3 비상계엄 아니었겠어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고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였던 것인데 우리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세계에도 대한민국을 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 이번 그 비상계엄의 극복 과정들을 보면 이건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훈련된 시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 불법계엄들은 성공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지난 1년이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도 지난 1년 전에 국회 담을 넘어가신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과정들? 네, 저도 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요.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었고 어떨 때는 또 정치적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들, 또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 또 그 이후에 어쨌든 집권 초기 100일을 보내는 과정, 따로따로 보면 다 굉장히 거대한 일들이었고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느껴졌었는데 또 이렇게 뭉쳐놓고 보니까 1년이 또 금세 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한 국가의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정치적으로 트레이닝 되지 않은 반짝 스타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은 사태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또 성장하고 그랬다면 아무리 야당이 마음에 안 들고 탄핵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깜짝 스타의 어떤 대통령직 수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도 조금 더 전문 영역이고 또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시민들의 활약 많이 말씀 주셨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관들 못 믿겠다. 특히 보수 대통령에게 임명된 재판관들 못 믿겠다. 계속 그런 호들갑 떨고 헌재 막 앞에 가가지고 막 맨날 뭐 하고 뭐 여의도에서 헌재까지 걸어가기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대한민국 사법부 그렇게 썩지 않았다. 이거는 무조건 8대 0으로 인용 결정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호들갑 떨지 말고 기다리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뭐 검사 탄핵이니 이런 거 끼워 넣지 말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일관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8대 0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서 저는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통 법원에서 나름대로 실력 있고 괜찮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네. 일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고 일부는 대법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어떤 논의들이나 뭐 대법관의 뭐 지금 현재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를 또 임명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금 9명인데 예를 들어 20명으로 늘려서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나서 비상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서 장악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번 일에서도 한번 근원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를 꾸렸습니다. 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편향성과 또 과도한 실적 경쟁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TF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내란의 적극 가담자들 말고 그 공직자들 중에서도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이제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공무원들을 적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적대화, 공직자들을 적대화하고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총괄 TF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 내용, 거기에 동감한다 하더라도 예. 그 조사나 또는 이 처벌은 예. 좀 최소한에 그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 예.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골라내고 처벌하고 이렇게 가면 예. 평상시 좀 감정이 안 좋았거나 또는 어떤 서로 경쟁자 뭐 이런 사람들을 예. 좀 도태시키는 이런 예.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TF를 좀 꾸려나가고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 TF 구성과 역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지금 상황에 이런 걸 꺼낸 거는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해서 또 내란 종식이라는 또 키워드를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저는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여러 사례들을 또 요즘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나름 고위직에 아주 최고위직은 아니지만 있는 공무원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장차관들도 대부분 다 몰랐고 공무원들도 다 몰랐기 때문에 예. 포고령을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약간 간부 회의 같은 걸 한 거예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부처에서. 근데 자기는 이게 포고령이 뭔지도 모르고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돼서 일단 다 뽑아와라 해서 출력을 했는데 공직사회에는 출력을 하면 누가 이거를 몇 시에 출력했는지가 밑에 남잖아요. 기록이요. 자기는 그냥 이거 출력해와 그래서 시키는 대로 출력 버튼을 눌러서 가져갔을 뿐인데 지금 예. 그분도 굉장히 떨고 있는 거예요. 가담자가 포고령을 예. 준비해서 가져간 게 뭐 내란 어떤 동조범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비상계엄 미친 짓이지만 이걸 한다는 거를 제가 12월 3일 저녁에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당 국민의힘 소속에. 예. 근데 공무원들이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사전에 알고 예. 뭐 이거를 뭐 이게 뭐 오래 갔던 계엄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휴대폰까지 들여다보면서 전체 공무원들을 이거를 검증하겠다?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몇 특히 그리고 문제 있는 곳들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들은 실제로 이미 뭐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 샅샅이 털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부처에까지 하고 뭐 휴대폰 안 낸다 그러면은 뭐 약간 너 충성심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세상에 현대인이 휴대폰 어떻게 냅니까? 그 휴대폰이 예. 저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뇌 같은 건데 네. 결국 이거는 공무원들 약점 쥐고 흔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나가면 자기 사람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전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휴대폰까지 걷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예.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라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계엄 터지고 했을 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인지 통렬한 사과인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 대선 앞두고 이런저런 사과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뭐 절연 내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윤과의 절연 이런 거를 그렇게 깔끔하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2월 3일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일정 부분 담길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국민의힘 메시지의 주된 부분은 비상계엄도 잘못이었지만 예.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해온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물타기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할 때는 하지만 예. 그거와 별개로 12상 비상계엄은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그 상식의 영역을 벗어난 완전한 이상한 짓, 미친 짓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적으로 제대로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당위적으로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해당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해야 해요. 예.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윤석열과 엄격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걸 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앞으로는 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행태는 아주 실망스럽고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서 의원님? 이 위헌정당 해산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그런 분노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다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당을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되면 난 우리 국민들이 결국 걸러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국민을 믿고 이 정치 영역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그 강제적으로 그 정당을 해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공권력의 힘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전 대표가 1년 만에 조국혁신당 대표로 돌아왔고요. 교섭단체 요건의 완화,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 야당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들으시고. 네, 정청래 대표가 해주겠어요. 지금 그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소위 용꿈이라고 하는 대권 꿈을 좀 꾸는 것 같고 용꿈.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나름의 이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를 교섭단체의 대표로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도와줬고 그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해줄 거였으면 사실은 대선 끝나고 막 진작 빠르게 딱딱딱 해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다지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예전만큼의 어떤 인기나 또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조국혁신당을 의식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럴 리는 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 개혁신당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저번에 못 박았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네네. 여전히 또 같습니까? 그럼요. 저희 안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12.3 비상겸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예. 근데도 아직까지 윤석열하고 절연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논의들 또 윤어게인 세력하고 이렇게 같이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저희 개혁신당이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각도 세우고 또 비판도 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정당인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국민의힘이랑 성급하게 조급하게 뭘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나름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 이 민주당의 조국혁신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한 것 어떤 손익 계산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예. 지난 4월에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모여서 예.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이런 거를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거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예. 민주당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이 좀 발끈해가지고 좀 이번에 민주당한테 그거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좀 조국 대표도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거냐 대선 끝났으니 합의는 어떤 일로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다 이렇게 민주당을 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약속 지켜라는 의미에서 당시 대선 앞두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한 약속이라면 예. 좀 민주당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 정청래 대표가 말을 해야죠. 왜 지킬 수 없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뭉개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신의의 문제고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천 대표님께서는 정청래 대표가 해주겠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해줄 것 같으면 왜 못 해주는지 설명을 해야 되죠. 약속해놓고 그때는 물론 이제 박찬대 당시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긴 했습니다만 네. 앞서 당의 공식기구에서 그 약속한 내용들을 이제 그 후임 당대표가 그냥 뭉개고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내년 지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서로 필요해야 연대할 텐데요. 예. 일단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난 그 성비 사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모습.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그 전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네. 굳이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민주당한테 연대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좀 돼버린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그 성비 사건 그 이전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특히 호남의 신뢰, 예. 기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해요. 이걸 회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도 연대하자거나 어떤 형태로든 힘을 모으자고 할 텐데 지금 상태로서는 뭐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천 대표님이 아까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네요, 일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여수를 찾습니다. 석유화학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예정돼 있고요. 일부 공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천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내일 일단 장관이 온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제가 기재부 쪽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너무 약간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정부가. 아직까지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한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안 믿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하는 척만 하다가 정부에서 뭐 약간 채무 조정이 됐든 뭐 혜택만 받고 또 기존하고 비슷하게 그냥 운영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확실한 자구 노력을 기업에서 가지고 오고 실체 어느 정도 실현이 돼야 그걸 보고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재부 제가 입장을 많이 들어봤는데 좀 강하더라고요. 우선 보여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기업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정부에서 너네 자구책 가져와봐라고 하고 가져올 때까지 그냥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관이 또 현장도 보고 그러신다고 하니까 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동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인 게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여천 석유화학산단에 있는 기업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요.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전환된 그 사업을 여수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도권 가까운 데 가져가면 더 가깝고 훨씬 더 좋은 인력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산업 재편을 한다고 치면요. 예. 계속 이 재편된 산업이 여수 지역에서 계속 그 또아를 틀고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요. 예. 산업 재편의 방향도 우리가 좀 알지를 못하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가만히 좀 지역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저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 여수화학산단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 산업 재편을 위한 그 노력과 더불어서 그 재편된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에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더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25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 고흥 지역에 이제 오늘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날씨 때문에 한 차례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내일은 다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여수가 5도, 순천, 광양, 고흥은 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3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일 예정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